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의 꾸준한 유입과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다문화 가족이 4번째로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이주민을 진정한 이웃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꿈꾸는 경남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승혜경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광역 단위의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또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과 편견 없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경상남도에서 정책 방향에서 필요한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족의 정책 환경이 수시로 바뀌죠. 그에 따라서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신규 사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족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엄마 나라의 언어라든지 문화에 대한 어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중 언어 교실을 개설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제 그 교실을 운영하면서 시군에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 경남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시군에 19개 센터가 있거든요. 네. 19개 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지만 다문화 가족과 또 일반 가족을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문화란 말이 있었지만 다문화를 이제 쓰지 않으시고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짓고 하다 보면 낙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국에서 유일한 광역 단위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말씀을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다른 지역은 보통 다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원센터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도 19개를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초지자체도 있고 그러니까 광역단체도 있는 것이고 뭐 광역단체를 포함하면 20개인데 18개 시군에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 가족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2개 센터가 있어서 19개 센터입니다. 예, 이중언어 교실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중언어 교실이라고 하면 부모 나라 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다 보면 엄마가 집에서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출신의 이주 여성을 이중언어 강사로 저희들이 양성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사실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파워가 있다 보니까 엄마 나라 언어를 가르치기 쉬운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베트남을 쓰게 허용하는 집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외국어대학교 베트남학과의 도움을 좀 받아서 베트남 친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교실을 열어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 언어 문화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를 했으면 한국어로 잘하면 되지 왜 어머니의 나라의 말 혹은 아버지의 나라의 말을 왜 꼭 배우게 하시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도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이제 제대로 알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 뿌리를 가르쳐 주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 이렇게 그대로 대입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90년대부터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이 늘어났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가족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면은 213만 4,569명 정도가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거의 22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체류하는 분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250만이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현재로는 주민등록 인구의 한 4.1% 정도가 되고 4.1%.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 어떻습니까? 12만 3,079명 정도가 돼서 주민등록 인구의 한 3.7% 정도가 되고 이 인구 중에 이제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2,000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22,000 세대요? 예, 세대입니다. 22,000명이 아니고? 22,000명인데 세대라고 보면 되는 게 주로 이제 결혼 이민자 숫자이거든요. 세대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결혼 이민자가 함께 사는 남편, 시어머니, 자녀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가 한 7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7만 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전부 다 그러면 살펴주시는 거예요? 지원하시고? 저희들이 다 살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이분들과 생활 밀착형 지원하는 거는 시군센터에서 지원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더 이제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다문화 가지고 역량 강화, 그리고 특히 결혼 이민자들이 고민하는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부모 교육 분야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경남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언뜻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제 일자리도 많고 네네. 정주 여건도 괜찮고 예, 농어촌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이 어떻게 이렇게 이주민이 많은가 궁금해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뚜렷하게 이것 때문이다 하는 건 나와 있지 않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1992년도에 우리 중국하고 베트남 수교역을 했거든요. 네네. 그 위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처음에 일터를 잡고 또 다문화 가족도 2004년도부터 해서 중반에 이제 우리 경남에 좀 많은 다문화 가족이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초기에 어떤 나라 출신이 많이 정착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출신 국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래도 여기 우리 경남 지역은 또 공단도 많고. 네네, 그렇죠. 예, 농어촌 지역도 있고.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근무를 하는데 그렇죠. 경남 지역에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소규모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입국을 하고 또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또 농어촌 지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 외국인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예.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 게 좀 맞는 표현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혼란스러워 하는데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면 그렇죠. 다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조금 정주를 하시는 분들 90일 이상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행정력으로 외국인 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용어죠. 그리고 이 외국인 주민 안에는 다문화 가족도 포함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뭐 전문 인력 등 다양한 90일 이상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주민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창원 원주민이자 또 이주를 한 저도 이주민이거든요. 네, 이주민인데. 네. 저도 이주민입니다. 그렇죠. 네. 국내 이주민도 있고 해외에서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구분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외국에서 왔던 지역을 옮겨서 왔던 구분하지 말고 어쨌든 이주를 하면 이주민을 부르는 게 사실은 차별적인 용어가 되지 않고 제일 편안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외국인 하면 또 약간 거리감도 있고 네네, 이방인 그렇죠.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주민으로 좀 부르는 게 어떻겠느냐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사회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주민이라고 부르자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어떤 이주민들이 주로 찾아오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네. 사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네네. 예, 가족관계에 갈등이 있다든지 또 이제 국적 취득이 필요한데 사실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번역도 해야 되고 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국적 취득 또 부모 초청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장성 개명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대학을 본인이 결혼 이민자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네. 그리고 또 자녀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자기 이렇게 가족 소개를 한다든지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다양한 지원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만 지원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이 요청을 하면 모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취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다. 난민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유학생들도 찾아오고 네. 때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저는 항상 우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불법이 아니면 모든 가용한 정보를 동원하고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아끼지 마라. 저도 제 입장으로 돌아서서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적응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산일 것 같아요. 산.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은 공부만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문화라는 그런 거는 생활을 하면서 몸에 체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움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초기 국제결혼 경우에 그 국제결혼 중개업체 난립으로 또 문제가 좀 됐었고요. 당시에도. 그렇죠. 결혼과 관련된 사기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부작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초기에 국제결혼이 정말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센터장님. 초기에는 사실은 여성들을 상품화하는 경우도 많았고 허위 정보라든지 가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국에서 뭐 사업을 한다 해서 와보니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도 몰랐는데 남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주 여성을 살해하는 가슴 아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도 있었죠. 네, 그래서 네. 2007년도에는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네. 2010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캄보디아에 알려지면서 일정 시간 캄보디아 여성은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외교 문제가 될 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네. 문제들이 그동안에 이제 있어 왔고 네네. 저희가 우리 국민들도 좀 충격을 받는 일도 많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해결되고 있나, 개선되고 있나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 네. 지금은 사실은 국제결혼 비율이 전체 이제 국제결혼하는 데 있어서 중개업체를 통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네. 25% 전후가 되는데. 아, 그럼 어디를 통하죠, 요즘엔? 그런 게 이제 정착한 사람들 지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 네. 노동자로 왔다가 만난다든지 또 네. 유학생으로 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국제결혼 중개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죠. 국제결혼 중개업자들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사실상.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중개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도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문화를 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남편들도 사전 교육을 받고 또 결혼해서 들어오면 조기 적응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육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국제 결혼에 대해서 좀 그 기준이 강화되었고 남편들도 예전에는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30살이 넘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를 아예 그냥 막아놓으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보통 한 25살 이상 차이가 나면 네. 결혼하기가 좀 어렵고 또 특히 남편들이 50이 넘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국제 결혼에 대한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래서 비자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50세가 넘은 남편들은 국제 결혼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물론 그런 여러 부작용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하신 것 같긴 한데 네네. 일종의 어찌 보면 위헌적인 요소도 좀 있는 건 아닌가요?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지에서도 혼인 신고를 하고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혼인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이렇게 못 가는데 현지 분위기가 결혼을 해보니까 나이 차이가 한 25살 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적으로 보통 진정성은 별로 진정성이 없고. 좀 별로 없던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일단 이쪽으로 넘어오기는 하나의 방편과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다. 예,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다 보니까 뭐 꼭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다고 해서 진정성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부작용들이 그렇죠.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현지 국가에서 그렇게 좀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 네네. 국제 결혼을 하시는 우리 결혼 이민자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떤 걸 가장 좀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우리도 뭐 외국에 잠깐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언어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국어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 시어머니가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한국 엄마들 치마 발음을 조심해라 했는데 우리는 치마 발음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이주 여성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학교에 갔는데 스커트 입은 여성 옆에 앉지도 않고 굉장히 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마 발음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고 또 어떤 분은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하는데 손맛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손맛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주 여성이 나무를 묻힐 때 비닐 장갑을 끼고 묻히는데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하면 그게 손맛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용어가 되게 어려운 게 지금 날이 좀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이 막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 앞에 있다든지 선풍기 앞에 있으면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어깨같이 부통해서 어깨를 주물러도 시원하다. 그리고 또 우리 남편들 술 한잔 하고 해장국 마실 때도 또 먹으면 시원하다 하잖아요.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고 표현할 때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 다른데 쓸 때는 시원하다 하나를 쓰니까 한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도 갈등을 겪는 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남편들이 수입이 좀 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한 80% 정도가 우리 보통의 이제 도시 근로자
소득의 중간보다 좀 낮은 소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 이민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고 일자리를 구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네. 본국에서는 전문직에 종사를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 전문직에 종사한 게 이어지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성장하니까 이제 한국에는 엄마들이 한국의 교육 현황이라든지 실정을 잘 아니까 아이를 잘 지원할 것 같은데, 자기들은 한국어도 좀 힘들고 한국의 교육 과정도 모르고 한국 교육 문화도 모르고 하니까 자녀 양육이나 교육하는 게 참 어렵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한국어도 익숙하지 못한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걸 거의 전담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도 아이가 아프면 엄마한테 먼저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한계를 느껴서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마들에게 한국어를 좀 못해도 된다, 미안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 나라 언어라도 소통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육청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지금 아직까지는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먼저 와 있던 이주 여성이 막 강사가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 이름이 언니가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간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교육도 하고. 처음에는 제가 센터에 오니까 한국인 선생님들이 이주 여성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라프 형성도 안 되고 당사자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프로그램을 바꿔서 결혼 이민자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공부 엄청나게 시켜서 이민자들한테 원망도 많이 받았는데 선배 이민자들이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가려워하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법률 관련되는 지식들을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시군을 찾아가서 결혼 이민자 선배가 후배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거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거의 4.89점 나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이 진정한 교육일 수 있으니까요. 그 자체가. 일단은 결혼 이민자가 강사로 서기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점 바로 묶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다문화 관련해서 국제결혼 이후에 자녀 양육하는 문제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여기 진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기들 태어날 때부터 해서 양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좀 주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시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출산 전에 임신 과정과 관계돼서 이제 이 산모가 어떠한 건강상의 어떤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자녀를 출산했을 때 기본적인 지원을 합니다. 하고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들이 아무래도 출산을 하면 모국 음식도 먹고 싶고 또 친정 엄마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만 8세 될 때까지 엄마를 초청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임산부들에게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자녀가 성장할 때 자녀를 어떻게 생활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데 사실은 제공하는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시군비를 추가해서 지원 사업을 좀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이 키우는 부분은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처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언어나 문화적인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이 태어나서 양육되는 그 초기의 과정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가장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사춘기도 거치게 되고 교육 과정에서 또래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죠? 또 약간의 다른 어떤 문화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학교도 가고 아이들도 사귀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회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편견이나 차별을 극복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비다문화 가족들, 우리 일반인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2000년대 중반에 온 친구들이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막 진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에서 사실은 주로 센터에서 지원은 초등학생이 머물러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오는 것을 사실은 사춘기가 접어들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재단과 교육청과 저희들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심리 정서적인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기업체 혼을 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진로라든지 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을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지원금이 끊겨가지고 좀 못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또 지원처를 찾고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네.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뭐 인식 개선 관련된 얘기가 이전부터 뭐 늘상 있어 왔는데 우리가 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평소의 말이라든가 이런 표현 때문에 네네. 뭐 그분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네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체험감도 하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네.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도 찾아가고 네네. 또 그다음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냥 장난으로 툭툭 뱉는 말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외모가 다르면 네. 엄마가 뭐 이렇게 몽골이라고 엄마가 베트남 그 다문화 가족 자녀를 보면은 할머니들이 농담으로 니는 몽골 사람이지, 니는 베트남 사람이지, 한국에 왜 있는데 너그 나라 가라. 이런 말들을 농담으로 하는데 아이들에겐 큰 상처가 농담으로 하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도 찾아가고 있고 또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상호 문화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다양한 놀이라든지 의상도 입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대중 강연도 많이 하는데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분들 좀 아셔야 되지. 그래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혹시 차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본인은 차별 안 했대요. 안 했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차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면 경남에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차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별이냐고 물어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이거든요. 언어적인 부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상처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뭐 친정에 자주 가나요? 또 뭐 아이고 아이는 얼굴이 하나도 표가 안 나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관심이고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분들에게 상처가 주고 차별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은 악의는 없으니까. 네, 선한 의도에서 했지만 이분들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답변하기 어렵다면 질문 자체를 바꿔봐야 되거든요. 네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만났냐고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부부 있으면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게 왜 상처가 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문화 차이인데 그냥 어떻게 만나서요가 아니고 근데 어떻게 만나서요 그 뉘앙스에 어감에 남편하고 그렇죠. 남편하고 당신 국제결혼 중개업으로 만났지. 친정에 돈 좀 보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어투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이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좀 다시 좀 점검해 주시죠. 예, 다문화 가족 지원은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업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뭐 도시 지역이나 시골 지역이나 사업하는 게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이 정착 단계가 길어지고 지금 10년 이상 정착된 사람들이 한 70%가 넘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이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필요한데 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초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기관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예산 지원이 조금 충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좀 필요한데 인력 지원이나 예산 지원 없이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지역은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이 농어촌 통합이 된 지역도 있고 또 이렇게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 이런 문제가 이제 있으면 항상 예산과 인력이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충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자, 오늘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끝으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또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안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온다든지 이민 정책을 전환하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민자가 오는 것은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국가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현재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꿈꾸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온다는 데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동포들이 해외에서 차별받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지사지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을 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승혜경 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포커스 경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